예, 간호 생산성과 수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호 생산성은 어떻게, 그 간호 생산성은 이라는 개념은 뭐고, 간호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간호 수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생산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거기 생산성 개념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겨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간호 생산성 개념 이 부분 있죠. 동그라미 2 간호 생산성 개념 부분으로 가시면은 요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과거에는 효율성이라고도 하고 능률성이라고도 그러죠. 효율성 개념하고 같은 걸로 써왔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생산성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효과성과 효율성 이걸 다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요. 이 생산성에 대한 개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오늘날에 와서는 효율성만을 얘기한다면 틀려요. 효율성, 효과성을 다 내포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과거에는 이 효율성의 개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생산성 뒤에 측정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산성 측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럴 때의 생산성 측정은 이 효율성을 주로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에서는 다 포함한 용어로 사용된다. 측정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이 효율성의 개념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효과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표 달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산출물로 나오는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는가가 효과성이라는 거라면 이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이 목표를 달성하되 얼마나 자원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는가의 정도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투입분의 산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산출물이 결국은 뭐냐면 이 효과성인 거예요. 효과. 목표 달성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투입물은 뭘 얘기하냐면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일할 때 들어가는 그 자원을 화폐로 다 환산한 값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그래요. 비용. 결국은 이 효과를 달성하되, 즉 목표를 달성하되 비용 낭비를 얼마나 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했는가가 효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성의 개념은 다시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효과성, 효율성 다 내포한다더라는 거고, 생산성 측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걸 주로 의미하는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과거의 예하고 같은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개념에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호 생산성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 그래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은 생산성 결국은 우리가 체계 모형으로 설명하자면 투입, 과정, 우리가 산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투입은 들어가는 비용이겠죠. 들어가는 게 투입물인 거고, 그 다음에 요 과정, 투입물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물인데, 여러분들 결국 이 효율성이라는 거죠.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은, 이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낭비 없이, 요 투입 비용을 적게 하더라도 이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투입 과정 산출 중에서 이 투입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입물을 조절을 해서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율성이라는 것이 요 들어가는 것분에 나오는 거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효과성을 더 높이더라도, 즉 목표 달성을 더 극대화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는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과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과정을 잘 조절해서 결과물을 더 극대화시키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투입물을 조절할 수 있고, 즉 이 투입물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정을 잘해서 이 산출물, 즉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건 뭐고,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고,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사실은 1장에서도 우리가 다뤘어요. 다뤘는데 우리가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간호 인력, 시설, 공급품, 소비자의 특징, 간접비, 또 환자 분류, 업무 표준, 간호 전달 체계, 즉 간호 전달 방법,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투입물에 해당되는 거죠. 투입물. 그래서 투입물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이거 쫙 알아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죠.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투입물 중에 가장 중요한 투입물이 사람 아니겠어요? 결국은 인력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잘 활용해서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입물은 뭐뭐뭐를 볼 수 있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투입물이 인력. 간호조직으로 따지면 간호사인 거예요. 결국 간호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은 간호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과정이라는 것은 간호관리로 따지자면은 간호관리가 과정인 거예요. 기획하고 조직하고 뭐 인사지휘 통제 이런 것들이 다 과정. 그 다음에 간호사로 보자면은 환자 간호 수행하는 과정이 과정인 거죠.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 간호한다던가 관리자가 우리가 관리 활동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과정쯤에 해당되는 거고요. 결과물, 즉 우리가 산출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즉 효과, 목표 달성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병원으로 보자면 재원일수, 간호시간. 여기서 간호시간은 직접 간호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직접 간호 관리를 얼마나 잘해서 직접 간호시간을 늘렸는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 환자 수라던가 또 직원이나 환자의 만족도라던가 환자의 상태라던가 간호직원의 이직률 결석률이라던가 또 원가 절감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에서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 뭐가 어디쯤에 해당되는가 이거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 투입물을 조정할 수도 있고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성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생산성 측정에서 나왔는데 오늘날에서 생산성은 둘을 다 포함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생산성 측정이다. 이런 말 우리가 뒤에 측정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걸 주로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효율성. 효율성은 우리가 그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생산성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우리가 그 산출 시간, 즉 요구되는 시간을 투입 시간,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생산성이 측정되는 거죠. 효율성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구되는 간호시간, 직접 간호시간, 결과물로 우리 직접 간호시간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 다음에 분모로 들어갈 것이 투입시간, 실제로 간호사가 일한 시간은 투입물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우리가 실제 간호사가 일한, 여러분들 투입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투입분의 산출을 측정할 때 요 결과물, 우리 결과물 중에서 그 인력이 실제로 환자 간호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 직접 시간이 나왔는가. 우리가 직접 산출된 간호 시간이, 우리가 시간이, 요구되는 시간이 이 결과물인 거고요. 요 투입물은 이 인력이 일한 시간이 투입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되는 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측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분모에 들어가는 게 실제 일한 시간이잖아요. 간호사가 일한 시간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 투입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입원 일수당 이용된 자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여기서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력 자원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결국 간호사가 일한 시간, 투입물로 들어가는 간호사가 일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간호사가 일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입원 일수당 간호시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입원 일수당 간호봉급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입원 일의 그 입원 일 표준화에 따른 표준화된 입원일당 간호시간 측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우리가 간호사가 실제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 입원일수당 간호시간 측정법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 쭉 볼 것 같으면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우리가 간호사가 일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요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고, 실제로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보지 마시고요. 요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간호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으로 갑니다. 늘리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결국 시험 문제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 효율성을 더 높이기, 그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즉 효과를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물을 조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과정을 통해 산출물을 더 높일 수 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투입물로 볼 수 있는 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 산출물로 볼 수 있는 거, 요거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물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 산출물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옳은가 틀린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다뤄지고 있어요. 거기 계산하는 방법들, 거기 우리가 2번 일수당 이용된 자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다 간단하게, 다행히도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건 넘어가시고, 간호 생산성 늘리는 방법으로 넘어갔어요. 여기는 이미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던 영역입니다. 영역이라서요. 요건 잘 보셔야 되는데, 생산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즉 우리가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요 투입물을 일단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입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투입물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설명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투입물 조절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공급은 인력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 단위의 환자 간호하는데, 간호사를 이렇게 수요는 환자 수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자에 따라서 간호 인력을 공급할 때 어떻게 공급하는 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즉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은 환자 중에서도 간호 요구도가 높은 환자다, 중환자실이다, 이런 경우에 간호 인력을 적게 투입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적게 투입하면은, 우리가 요구도가 많은데 간호 인력을 적게 투입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만성질 환자 병동이다, 이런 경우에는 간호 요구도가 높지 않거든요. 이런 데서는 간호 인력을 또 너무나 많이 배치를 했다, 이런 경우에도 간호사 낭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할 때, 즉 인력을 공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에 맞게끔 공급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요에 맞게끔. 그래서 간호 요구도가 높은 중환자라던가 신생아라던가 이런 데는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을 낮춰야 되겠죠. 뭐 환자 1명당 간호사 1명,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만성질환자다, 간호 요구도 수요가 높지 않잖아요. 간호 요구 시간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간호 인력을 공급할 때는 좀 더 많은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환자 몇 명 대 간호사 1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생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을 공급할 때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간호 인력 수요가 높은 환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에 맞게끔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입원 환자 5명당 간호사 2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병동이 다 똑같이 이렇게 배치한다, 이거는 생산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요구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고려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의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배치하는 거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수요를 잘 맞춰서 인력을 공급해라. 환자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인력을 공급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원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인력을 공급하되, 우리가 인력에서도 간호사가 있고, 우리가 간호보조요원, 간호조무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있고 비전문 인력이 있고, 간호 인력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가 있고 전문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해주는 게 좋은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조 인력의 비율을 높이면은 인건비가 싸니까 우리가 결국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문 인력을 많이 배치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 훈련하는데도 비용이 들 거고 또 사고로 인한 손실도 더 많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력을 배치할 때 비전문 인력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중에서는 전문 인력을 높여서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보다는 전문 간호사. 우리가 지금 전문 간호사가 13가지 아니겠어요?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분야의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도 더 높일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손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 틀리게 많이 보기 나옵니다. 결국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은 어떤 직원의 비율을 높이는 거냐면 전문적인 인력의 비율을 높여서 배치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인력을 공급할 때는 환자 수요, 즉 요구도에 맞게끔 적정 비율로 배치해라. 그 다음에 직원 대체는 전문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이 높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IMF 이후에 비전문 인력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의 비율을 높여서 배치하는 게 생산성이 높을 거다는 것 잘 알아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사람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투입물이 뭐냐면 간호할 때 사용되는 물품,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설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력 자원 투입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품. 우리 간호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 근데 물품을 구입할 때도 비용 낭비가 없이, 예, 그죠? 꼭 필요한 기능을 하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미 물자가 구입이 됐다면 낭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간호직원을 교육훈련을 잘 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산성, 우리가 비용을 줄여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도 등등등입니다. 등등등인데, 요 투입물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가 제일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자원이 물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을 하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고,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과정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변화시켜서 이 산출물을 더 극대화하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획을 잘해도 우리가 결과물을 다 극대화할 수 있고, 조직, 그 다음에 지휘, 통제, 모든 관리 과정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하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런 걸 효율적으로 잘 함으로써 좀 더 산출물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과정, 간호관리 과정, 관리 과정 향상시키는 방법 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이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지휘 통제 이거를 능률적으로 좀 효과적인 방법을 잘 적용을 해서 산출물을 더 극대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끝부분까지 쭉 쓰여져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 번 읽어보지 않으셔도 한 번만 쭉 보시면은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모든 관리 과정이 결국은 그 결과물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의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활동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관리 과정 활동이 다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호 생산성 분석 기술 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뭐 썩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호 생산성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다루도록 합니다. 간호 생산성에서 핵심이 뭐냐? 간호 생산성 개념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너무 얘기했듯이 오늘날에서는 둘 다 포함한다. 생산성 측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효율성을 주로 의미한다더라. 효율성은 투입분의 산출, 즉 비용분의 효과를 얘기한다더라. 우리가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은 투입물을 조정할 수도 있고 과정을 조절해서 산출물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투입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다.
인력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 물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정은 기획도 들어가고 조직도 들어가고 인사지 통제 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직률이나 뭐 만족도, 이직률은 낮춰야 될 거고 만족도 높이고 간호 시간을 더 높이도록 관리 과정을 잘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 그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걸 보면은 생산성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을 어떻게 해서 더 높일 수 있는가. 더 높일 수 있는가는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가. 이거 알아보시고 투입을 조절할 수 있고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 옳게 설명했냐 틀리게 설명했냐. 이거 잘 알아보시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 분석 기술은 아직까지는 이런 거는 문제로 크게 다뤄진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조 수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 간호수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간호수과. 우리 간호수과로 넘어갑시다. 간호수과는 이 부분도 몇 번 출제가 됐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간호수과 부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간호수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호수과라는 것은 간호사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수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간호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간호행위를 제공한 대가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간호수가 또는 간호원가라고 볼 수 있는데 원가 산정 방법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 몇 번 출제가 됐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수가 우리가 산정 우리가 방법을 보자면 간호 원가 산정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간호 수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간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호 원가 산정 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간호 수가를 계산하기 위한 요 우리가 간호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식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 간호 수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간호 행위를 했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수가라고 그러는데 수가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원가가 어느 정도냐를 계산해야지 수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로 출제되는 이 수가 종류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간호수가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우리가 간호수가 종류를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수가 산정할 때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아마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수가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표준 원가 산정 방식이 있고요. 요 표준 원가 산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 원가 산정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별 원가 산정 방식이 있어요. 요거를 보기 전에 뭐부터 보는 게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냐면 간호수가 종류, 우리 간호수가 종류 요거는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어디 빈 공간에다가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호수가 종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가를 산정할 때 우리가 그 들어가는 비용 원가 산정 방식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가 수가 방식 방법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당 수가라는 게 있거든요. 일당 우리가 수가. 요 간호수가 중에서 일당 수가라는 것은 요거는 1인당 1일 평균 비용이에요. 1인당 1일 평균 비용. 너무 붙었나? 그죠? 평균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일당 수가라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가 1인당 하루에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로 우리가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일당 수가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간호 수가는 몇몇 행위당 수가 빼놓고는 다 이거로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간호 수가로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 이거예요. 일당 수가. 환자 한 명당 하루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요거를 일당 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현재 간호관리료라고 부르고 있어요. 간호관리료. 그래서 간호관리료는 일당 수가에 들어가는 거고 1인당 1일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하고 있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수대 환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간호사 수 대 환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 관리료, 간호관리 차등 간호관리료 우리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등급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병원마다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율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7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등급부터 7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서 1등급일수록 1인당 1일 평균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요 7등급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일당 수가로 우리가 적용받고 있다더라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주된 간호수가 유형입니다.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방문당 수가라는 게 있어요. 방문당 우리가 수가. 요거는 우리 어디 적용하고 있냐면 방문당 수가는 1인당 방문 수가입니다. 1인당 방문 건에 대한 수가예요. 수가. 그래서 1인당 방문하는 데 있어서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거를 방문당 수가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간호에 요 방문당 수가 적용하고 있어요.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일당 수가, 그 다음에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자 분류군별 수가라는 게 있어요. 환자 분류군별 수가. 여러분들 이 환자 분류군별 같은 경우는 환자의 간호 요구도가 어떤가, 즉 환자가 중증 환자인가 경증 환자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간호 요구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고려해서 몇 개의 환자로 분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환자 중증도가 기준이에요.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몇 개 층으로 분류한 다음에 즉 우리가 간호 요구도를 고려했다 해도 맞죠. 요구도를 고려해서 몇 개 분류군으로 나눈 다음에 분류군별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환자 분류군별 수가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증도가 다르거든요. 그죠? 중증도에 따라서 간호수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 곳에서는 중증도에 따라서 수가가 좀 달리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 보이려나? 네 번째로는 DRG가 있어요. DRG. 이거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간호수가 설정할 때 질병군에 따라서 수가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DRG 방법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요거는 간호수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진료수가로는 작년도부터 7가지 질병에 대해서 강제 적용하고 있죠. 진료수가로는 적용하는데 간호수가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간호수가로 이거를 도입한다면 질병군에 따라서 우리가 수가를 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행위별 수가가 있죠. 행위별 수가라는 게 있어요. 행위별 수가. 요거는 간호행위, 그죠? 우리가 간호 개별 행위마다 수가를 정하는 방법을
행위별 수가라고 그럽니다. 상대가치 수가라고도 하고 뭐 상대가치 점수제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간호의 개별 행위에 따라서 수가를 정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몇 개 행위에 대해서는 이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등등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이 5가지 수가 종류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간호 수가가 이거예요. 일당 수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경우에 대부분 몇 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루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일당 수가라고 그러는 거고 일당 수가도 간호관리료라는 이름으로 7개 등급으로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비율로다가 7등급을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방문당 수가는 1인당 방문 수가가 정해지는 건데 가정간호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요. 환자 분류금별 수가는 병원에서는 활용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기 요양 받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수가가 달리 적용되거든요. 이런 것쯤이 환자 불금별 수가에 들어간 거고 질병군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진료 행위에 대해서 의사가 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몇 개 질병이 적용되는데 간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고 행위별 수가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간호 행위 몇몇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수가가 정해져서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간호 수가 종류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교재에는 없지만 문제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서 썼던 이 간호 수가 산정할 때 우리가 원가가 어떻게 수가 계산할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죠. 원가 산정 방법을 보자면 방법을 보자면은 우리 교재 나와 있죠. 표준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표준원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 수가 산정할 때 들어가는 원가, 비용을 표준으로 딱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 표준으로 설정한 방법을 표준원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 표준원가 산정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요 표준원가에 들어가는 것이, 표준원가가, 들어가는 방법이, 요 일당 수가. 그죠? 일당 수가 여기에 들어가요. 일당 수가.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하루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표준을 딱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 수가라던가 그다음에 방문당 수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방문당 수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당 수가. 그래서 일당 수가나 방문당 수가는 하루에 얼마 일당 수가, 그 다음에 방문건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가로 보자면 표준원가 산정 방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과정원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과정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과정원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고려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간호수가 종류 중에서도 간호 과정을 고려한 게 뭐냐? 요 환자 분류금별 수가라고 DRG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DRG라던가 여러분들 그 환자 분류금별 질병군별 수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질병명에 따라서 들어가는 업무 행위가 다르다는 걸 가정을 한 거예요. 과정을 고려한 거죠. 그 다음에 환자 분류군별 우리가 환자 분류군별 수가 이것도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몇 개 층으로 나눴다는 것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간호 과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군별 수가하고 환자 분류군별 수가는 과정을 고려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한 수가 종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업별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작업별 원가. 요거를 작업에 따라서 작업 행위별로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들어가는 것이 간호수가 종류에서는 행위별 수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행위별 수가. 여러분들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행위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마다 수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게 행위별 수가인데 행위별 수가는 작업을 고려한 거예요. 어떤 작업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수가를 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요거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좀 어렵지만
잘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수가 종류로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였더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종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가를 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즉 비용이라고도 하고 원가라고도 그러잖아요.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는 것 알아보셔야 돼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아무 얘기 없이 우리나라의 간호수가 중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간호수가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일당수가. 일당수가는 원가 산정 방법에서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 하루당 얼마 이렇게 고려한 거지, 우리나라는 이게 가장 주된 수가거든요. 웬만하면 다 이걸 적용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래서 일당 수가가 가장 주된 수가이기 때문에 환자 중증도라던가 간호요구도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환자 한 명당 수가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표준 원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것들을 활용되고 있다더라는 거고요. 그런데 진료수가, 의사가 하는 진료수가의 주된 수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의사의 주된 수가는 요거예요. DRG. 아니요, DRG가 아니라 행위별 수가입니다. 요거.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당 얼마 이렇게 주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 행위별 수가가 주된 수가예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는가, 요 행위마다 수가를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가 주된 수가, 간호 수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당 수가가 주된 수가입니다. 예, 그래서 진료 행위는 행위별 수가가 주된 수가고, 일부 작년도에 7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된 거고요. 간호 수가는 주된 게 일당 수가, 일부 방문당 환자 분류균별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수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원가,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가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예. 요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얘기하고 수가에 대한 것, 요거 살펴봤습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2장에 이제 마케팅 부분 예,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죠.